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클린스만 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서 싱가포르를 5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한국 대표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산뜻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공식 일정을 위해 대구를 방문하는데 벌써부터 정치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한 장관 탄핵을 놓고 야당 내부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심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오늘 회동합니다. 두 사람의 이 불편한 기류가 봉합 수준으로 접어들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인근 검문소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8명의 이스라엘군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마스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요. 기시다 일본 총리와 2달 만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미일 정상 간 별도 회동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여전히 막판 조율 중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 문제로 늦게 도착한 기시다 일본 총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포옹을 하며 맞이합니다. G20 정상회의 개기 회담 이후 2달 만 올해만 7차례 마주 앉은 두 정상은 한 목소리로 한일 간 협력 강화를 환영했습니다. 지난 3월 방일시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이 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일본인 51명이 우리 정부의 군 수송기를 타고 이스라엘에서 대피한 일을 언급했습니다. 自国民出国に際して日韓の緊密な協力が行われたということ、これは大変心強い動きであったと思っています。 한미일 정상은 이날 오후 별도로 모여 사진을 촬영할 계획인데 3개국 정상 간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되면서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 등 참여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션에서 청정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미국과 일본, 호주 등 14개국이 함께하는 IPF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협의체 특성상 공급망 등 협정 결과에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인근 검문소에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이스라엘군 사상자가 8명 발생했습니다. 하마스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차량 행렬이 늘어선 검문소 앞. 갑자기 총성이 울립니다. 놀란 버스 탑승객들은 고개를 숙여 몸을 숨깁니다. 현지 시간 16일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부와 요르단강 서안을 잇는 검문소에 무장괴한 3명이 급습했습니다. 이들과 총격전을 벌인 이스라엘군 1명이 숨졌고 최소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At the scene, we located 2 handguns, 2 M16s, who were used by these terrorists in order to cause terror, to harm our security forces who are defending our civilians. 현장에서 사살된 괴한 3명은 하마스 조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마스도 가자지구 순교자들이 흘린 피해에 대한 복수라며 소행을 인정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도 폭격과 총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서쪽을 완전히 장악했고 알시파 병원에서 하마스 지하터널 입구와 인질 시신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ליד הגופה נמצאו אמצעי הלחימה של המחבלים אשר החזיקו ביהודית. 하마스는 알시파 병원을 작전 시설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이 꺼지고 주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쩍 갈라지고 그 틈으로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 도시 그린다비크 지역 도로 곳곳이 지진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룻밤 사이 약 900번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화산 폭발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Now, since the end of October, we have had many more earthquakes. I mean, like 1,000 a day. 그린다비크 서쪽 지역은 지난주부터 1m 이상 지반이 가라앉았습니다. 수일 내 화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약 4,000명의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관광명소인 블루라군 온천은 일시 폐쇄됐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지난해에도 3주간 화산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산 폭발은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 규모도 예측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구를 방문합니다. 총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 한 장관의 이번 대구행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장관 탄핵을 놓고 야당 내부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방문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과 대구 달성산업단지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정책 행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선 총선 행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옵니다. 특히 대구를 기반으로 한 이준석 신당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각에선 한 장관의 대구 방문이 이준석 신당 효과를 상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 탄핵 여부가 민주당 내부에선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당내 검사범죄 대응 TF는 한 장관이 최근 위헌정당 심판 가능성 발언을 문제 삼아 격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을 북한처럼 공산당 독재 체제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내심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 비위를 덮어주고 있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위부 역할을 지금 자처하고 있다. 마치 조폭이 두목 대신 총대 메고 감옥 가고 행동대장이 두목에게 총선 경쟁하는 찰진한 깡패 영화 같습니다. TF는 한 장관의 탄핵이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며 탄핵 추진을 시사했지만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 아닌가. 잇따른 한 장관 때리기가 오히려 정치적 체급만 키워준다는 지적 속에 야당도 대응에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이른바 윤심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오늘 회동을 가집니다. 두 사람의 불편한 기류가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하림 기자입니다.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메시지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김기현 대표가 직접 비판에 나섰습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위가 압박 중인 거취 문제도 당대표가 결단하겠다며 관여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대표 발언에 대해 혁신위는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애둘러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당 안팎에선 김 대표의 대응이 과한 것 같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권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 이뇨한 혁신위가 무너지면 김기현 체제도 같이 무너집니다. 앞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선 이뇨한 혁신위가 청년 비례대표 50% 할당안을 포함한 3호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지만 혁신위의 치열한 논의와 발전적 방안에 대해 존중한다며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지도부와 혁신위 사이의 갈등 기류에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별도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내에선 갈등 봉합 수순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판해왔던 비명계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 대표의 험지 출마를 요구했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비명계인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원칙과 상식이라는 정치 모임을 결성하고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정당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들은 당 지도부에 도덕성과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을 포함한 3개 방안을 12월 내로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달 안에 바뀌지 않으면 결단하겠다며 탈당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어떤 결단을 내릴지. 하여간. 하지만 친명계는 각자 도생하다 뭉친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를 두고는 친명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선거에 이제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당선되겠다고 이렇게 고집하는 순간 선거에 당이 망하거든요.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될 당대표가 고향 안동 아주 험지에 가서 자기 선거만 하라는 것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구를 방문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이 공식 일정에 따른 방문이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치적 해석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 장관 오늘 대구 찾는 공식 목적은요. 강력범죄 피해자 현장 점검이라고 합니다. 공식 일정이죠. 그런데 이 정치권의 시선은 그렇게만 보질 않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본격 정치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모습이고 또 배우자의 수요 봉사회인가요? 거기서 한 행동도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신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일단 그 한 장관의 대구 행보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 행보를 안 한다고 법무 정책 현장 방문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부턴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그 이후에 보면 일련의 정치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정치의 영역으로 인입, 끌려 들어온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은 뭐 출입국과 교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출입국. 그러니까 외국인 정책. 예를 들어서 산업공단을 다니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 이 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력 수급 때문에 걱정이 많게 되고 그게 하나 있는 거고 교정은 한 6만 명 가까이 지금 수감돼 있어요. 그리고 가족관리 치면 굉장히 많은 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정이다. 의미 있는 행보다. 또 대구 가는 것은 이번에는 상당히 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시점상, 대구라는 특성상. 예, 정치적 의미가 상당하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만 신경민 의원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면 정치적 의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 대구에 가서 대구에서 뭘 노리는 겁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대구하고 특별한 인연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강원도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고향이. 그런데 하필 대구에 가서 수성구를 가고요. 그리고 달성산업단지로 가서 거기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만나서 물론 법무부의 행정을 맡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나는 교정이고 하나는 출입국 정책인 건 맞는데 하필 대구를 갔다라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고요. 결국 한 장관도 정치 쪽으로 일단 방향을 틀었고 일단 발걸음을 대구에서부터 또 이렇게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오늘 행사가 아닌가 싶고요. 아마 가서는 철저하게 비정치적인 얘기, 법무 행정에 관한 얘기만 하겠지만 이미 그 행간에는 정치가 진하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 진하게 깔려 있다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갔을 때 그럼 대구 민심, 대구의 반응은 어떨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정치에 대한 접근, 특히 뭐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야당 의원들과 상대해서 논리적으로 격파해내는 모습, 이기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좋게 비치는 거죠. 근데 용도는 뭘까요? 한동훈 장관의 용도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각에 있는 게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모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나중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용도는 지금 선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지난달인가 제 고향 거창에 갔어요. 한동훈 장관. 그런데 이야기 들었더니만
많은 분들이 사진 찍자고 줄을 섰더라는 거예요. 지역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그러면 그만큼 대중적인 이미지도 좀 구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심지어 팬클럽도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라면 정치적으로 티켓, 이른바 태국 경북에서도 좀 먹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되면 태국 경북을 중심으로 신당을 얘기했던 이준석 전 대표의 효과를 어떻게 보면 상쇄한다 그럴까? 좀 가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걸로 봐야 돼요.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최근 이제 이준석 대표 신당 대구 출마 시사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민심 반응 얘기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신경민 지금 의원께서 보시기에 뭐 배우자 이야기도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네. 그 법무부 이야기는 뭐 의도된 건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적으로 봤을 때는 언론이 그냥 과도하게 관심을 가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배우자의 모습도 정치적 행보에 연결된 거라고 보십니까? 그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겁니다. 지금 그 적십자 행사는 물론 예. 적십자가 생긴 이래 네. 매년 하던 행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모든 언론이 거기 나와 있는 분들이 국내외 인물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주한 외교사절에 외교사절 플러스 외교사절 배우자 그리고 여러 이 행정 강요들, 예. 부인들 뭐 이렇게 해서 많은데 전 언론이 한동훈 장관 부인 진 변호사만 실었거든요. 그 사진을 실었고 또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했거든요. 근데 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 가십성 얘기들이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를 놓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불식을 해야 되고 한동훈 장관이 이미 정치적으로 방향을 틀었고 정치적 지금 방향뿐만 아니라 발걸음이 몇 걸음 지금 가서 거의 발을 담글 지경에 갔고 지금 금방 신 의원 얘기한 대로 이준석의 효과를 희석하는 지금 역할까지 해야 되면은 이미 발걸음이 당군 수준을 조금 넘어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배우자의 이 출연 예.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거고요. 예. 배우자는 정치에서 반 이상의 몫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동훈 장관 부부는 빠져나오기 힘든 수준까지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탄핵을 또다시 거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한 장관이 위원정당 해산을 언급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내에서 나온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당 해산 발언을 탄핵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북한처럼 공산당 독재 체제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내심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그리고 측근들의 비위를 덮어주고 있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위부 역할을 지금 자처하고 있다. 마치 조폭이 두목 대신 총대 메고 감옥 가고 행동대장이 두목에게 충성 경쟁하는 찰진한 깡패영화 같습니다. 글쎄 누구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한 장관의 위원정당 해산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탄핵이 엄중하다라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었는데 근데 또다시 이제 탄핵 이야기가 나왔어요.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게 가능한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김용민, 민형배 이런 의원들은 뭐죠? 이른바 처럼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검찰개혁 시즌 1, 2를 주도했던 분들이잖아요. 시즌 3까지 한다. 한동훈 장관 탄핵 가능성 글쎄 몇 명이 저기 할지 몰라도 추진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예, 제로입니까? 자, 그런데 한 장관 탄핵을 놓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TF가 검사범죄 대응 TF이긴 하지만 검사 출신인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하면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기서 한동훈 장관 헌법 위반인지 얘기하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원내에서 따로 거기에서 논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원내 자체 내에서는 이거하고 관련돼서 뭐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TF가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TF 중심으로 여러 가지 관련돼서 논의가 있을 거라고. 한동훈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도 당내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 아닌가.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면 민주당 내에서요. 한동훈 장관 탄핵을 놓고 지금 지도부와 이 검사범죄 대응 TF 간
이 목소리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한 장관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는데 이 상황을 놓고는 당내에서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분명히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탄핵을 하려면요 법적 요건과 정치적 판단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강경파 의원들은 정치적 판단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가끔 얘기하는 것은 법적 요건까지 갖춰진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내 입에서 그 얘기는 못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전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거고요. 저렇게 강경파 의원들이 마이크 앞에 나와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프로모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건 그렇게 가려면 법적 요건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했듯이 내 말한 것만 받아 쓰든지 해라라고 할 정도면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의원들이 강경하게 나갔을 때 원내대표의 지위의 한계거든요. 그건 어느 정당이나 비슷합니다만은 아직 지금 저게 어떤 스트림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요, 국민의힘에서는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기 힘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역할론이 다시 부상하면서 국민의힘 혁신위가 조기 해체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글쎄요, 소구력은 한동훈 장관이 있을 것 같아 보인다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표력,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득표력을 인정한다. 하지만 비대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가능성 없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왜 비대위원장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당과 대통령실 간의 수직적 관계가 문제가 돼서 발달이 돼서 혁신위가 나왔고 혁신위를 대체하는 게 비대위원장인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된다면 비대위원장이 되면 당을 윤석열 대통령 또 직할치처럼 만들자는 거냐라는 반박에 당내의 반박에 바로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수도권의 득표를 전략적 요충 지역에 나가서 수도권의 분위기를 이끄는 데는 일조하겠지만 비대위원장 되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태도도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내에서 야 간판으로 한동훈뿐이 없지 않아?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과연 그런가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용태론을 놓고 정면 충돌했던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 또 김기현 대표 오늘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사람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에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혁신위원회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발전적 대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존중하고 다만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뇨한 위원장의 윤심을 언급한 데 대해서 김미연 대표가 대표를 언급하지 말아라.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만나면 이게 봉합은 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봉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갈 거라고 봐요. 지금 지점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 김기현 대표는 이야기하는데 인뇨한 위원장이 제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윤심이 나에게 실려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언급하는 순간 혁신위도 굉장히 불신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너무 빨리 꺼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대표와 혁신위원장 간의 긴장관계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 주고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짜고 하더라도 따라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하는 말은 이 중진들이나 나나 자기를 포함해서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압이나 압박에 의해서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희생한 것처럼 보여지는 게 나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따라서 두 명 사이에 만나면 속도 조절이
오늘 아마 핵심이 될 겁니다. 속도 조절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유한 위원장이 이른바 이제 윤심을 언급하면서 혁신위와 지도부의 갈등이 격화된 거죠. 대통령실은 임 위원장이 언급한 신호는 없었다 하면서 이제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글쎄요, 윤심한테 얘기가 있다, 신호가 있다, 신호가 없다.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건 인유한 위원장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그럽니까? 인유한 위원장은 지금 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혁신위원 맡은 지 말 실수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결정적 실수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말 실수는 낙동강 이남 조심하라는 얘기한 거고요. 뭐 두 번째 말 실수라면은 뭐 김한길 위원장하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는 사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매 맞고 우유 먹을래? 뭐 이것도 엄청난 실수죠. 근데 이번에 이 용산 발언은 인가호의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것을 본인의 입으로 확인을 해줬다는 점에서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남은 봉합이라기보다는 서로 아마 한 발씩 물러나면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김기현 대표는 내 물러나겠다 그러는데 모양은 좀 갖추면서 해야지 이렇게 그냥 사람을 몰아세우느냐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인유한 위원장은 계속 이렇게 하면은 나 그만두겠다라는 배수진을 아마 칠 거고 그래서 두 사람이 겉으로 아마 봉합점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갖추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진정으로 봉합이 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가호의를 하는 인유한 위원장은 저는 처음부터 푸른 눈의 김은경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줬습니다. 이건 지금 푸른 눈의 김은경이 되지 않으려면 인가호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범 의원이 아까 얘기한 봉합을 해야만 한다는 거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김기현 대표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알아서 결단하겠다. 용태론 끝까지 거부하겠다는 뜻인지 일단 보시기에는 글쎄요. 시간이 문제인 겁니까? 결단은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결단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뭘 할 수 있는 거죠? 불출마 또는 뭐 수도권 이런 뭐 험지 출마가 될 터인데 이것을 압박 그렇게 못 이겨서 그 강요에 밀려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 왜? 김기현 대표 지금 가장 큰 희망은 뭐겠어요? 총선 승리를 이끈 당 대표가 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자신의 주도적 하에 판단은 내가 하겠다. 시점이나 방식은 이런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요. 민주당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민주당 비명계 의원 4명의 모임이 원칙과 상식이라고 합니다. 공식 출범했습니다. 비명계가 처음으로 집단 행동에 나선 건데 글쎄요. 이게 파장이 얼마나 클지 내부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사이에 쭉 그 독수리 오형제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독수리 오형제 멤버가 바뀐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독수리 오형제 중에서 박용진 의원이 빠지고 윤영찬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사실은 이낙연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분이고 또 핍박을 대표적으로 받았던 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어저께 그 나온 얘기들은 하여튼 당의 도덕성, 민주성을 회복해 달라는 건데 어떻게 개딸 문제 많이 얘기했고요. 이것을 당이 만약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오갈 데가 없는 상황.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1+4라고 볼 수 있죠. 이상민 의원이 일단 참여는 안 했지만요. 그러니까 독수리 오형제 플러스 알파가 되면 독수리가 만약에 편대가 되고 군단이 되어버리면 당이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 움직임은 일단 4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죠. 근데 그것 플러스 얼마나 더 많은 플러스 알파가 있을지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신경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나는 것도 좀 저희가 듣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에는 어떤 입장을 뭐 낼 건지 요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괴롭죠. 지금 이 4분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보면 뭐 올바르고 능력 있고 미래 민주당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적 인력인데 지금 현재 고통을 받아왔고 받고 있고 잘못하면 앞으로 사라지게 되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천 관련 조직의 인사를 보면은 친명으로만 돼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게 시스템이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네. 저는 이걸 이스템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시스템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 시스템은 19년에 있었던 이스템, 그땐 이해찬 시스템이죠. 19년 이스템을 그대로 진화 발전시켜 놓고 또 다른 형태의 이스템이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이낙연 대표의 입장이고요. 이낙연 대표가 곧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어서 네.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비명계 의원 4명이 요구하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을 이걸 요구했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밖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4명인데 제 눈에 띄는 4명인데 숫자가 중요하나요? 맞아요. 숫자가 이 정치 결사체를 4명이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고 네. 이분들이 내거는 게 제목 자체가 원칙과 상식이잖아요. 당내에서 민주당 안에서 원칙이 무너졌다. 네네.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으니 파장은 있을 거다. 물론 이재명 대표 쪽 주류에서는 흔히 하는 말로 고름 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뭐 나든지 말든지 이렇게 내버려 두겠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 쉽게 해서 제발 이 제명인의 마을에 팬카페에 이장직이라도 그만둬 달라는 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상당히 구체적인 요구잖아요. 근데 이것조차 안 하면 글쎄 많은 분들이 당 바깥에서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이 4명과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저는 결국 격화된다. 주류에서는 제가 무시하겠지만 이게 신호탄이 벌써 쏘아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구하는 것 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안동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제로입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았으면 이미 지난번에 개항을 안 갔죠. 개항을 그때 분당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도 개항을 갔고 그게 원래 스케줄대로 기획대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여러 가지 요구들이 당 내외에서 쏟아지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아마 들은 채 본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와 땅 차명 구입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35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법원에 재판 직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쓰러지기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2심대로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성남 도촌동 땅을 사기 위해 동업자와 공모해 2013년부터 4차례에 걸쳐 350억 원어치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땅 계약금 반환 소송이 벌어지자 이때 만든 100억 원어치 가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최 씨는 동업자에게 속아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고 재판 증거로 사용될지도 몰랐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차명으로 도촌동 땅을 샀다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1년이 확정되면서 최 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처남 김모 씨 재판도 다음 달 시작됩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정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잔고증명서 어떤 식으로 위조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10년 전인데요. 2013년 4월경에 성남 도촌동에 있는 땅을 사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본인 계좌에 돈이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 저축은행에 어떤 계좌에 돈이 있다라는 그 잔고 증명을 한 4개 정도를 지금 위조했다라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것을 그 관련되는 소송에 일부 한 100억짜리 잔고 증명을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했다. 그리고 또 그와 별도로는 또 그때 있었던 2013년 8월경에 도촌동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본인 이름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고 그 위조 사건의 공범인 안모 씨의 사위 명의로 해서 그 땅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른바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것으로 해서 기소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그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해서 지난 9월 달에 그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 상고했었는데 상고심에서 심리한 결과 그 내용이 법리 오해로 인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함으로써 결국 지난번에 9월 달에 선고했던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최 씨는 동업자에게 속아서 가짜 통장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 주장을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맥락에 맞지가 않습니다. 본인은 속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잔고 증명을 위조해서 이익을 얻은 주체가 누구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거든요. 심지어 350억 원으로 잔고를 위조해서 대출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도촌동에 일대 땅을 매입하는데 다 차명으로 매입했죠. 나중에는 채권 분할 형식으로 또 동업자를 내쫓은 뒤에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동업자와 분쟁이 이후에 벌어지게 되죠. 이 계약이 계속 이뤄질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계약금을 반환하는 문제를 놓고 민사소송이 벌어지는데 재판부에 350억 원 잔고 위조된 또 이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도 대단히 재질이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그 탓을 또 동업자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점을 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법원이 최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낸 이 보석 신청도 기각을 했어요. 기각 사유는 뭐라고? 그렇습니다. 사실 기각할 때는 특별한 사유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통상 인용을 해줄 때는 판결 선고와 별도로 해서 인용을 해서 보석을 한 다음에 풀어주지만 기각을 할 때는 결국 중간 판결로 별도로 보석 기각을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실형을 선고하고 실질적으로 선고했던 그 신청했던 보석을 그 같이 기각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그 상고를 기각하면서 보석허가 신청도 이의 없다라고 기각했기 때문에 결국 지난 9월달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수감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는 실질적인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최 씨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데 가석방이나 사면받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가석방은 법에 요건이 정해져 있죠. 유기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고받은 형의 3분의 1 이상을 어쨌든 수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여러 자리 자료들을 통해서 가석방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로 분류가 되고 심사가 되는 건데 실무에서는 실제로 3분의 1이 아니라 거의 절반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한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정도를 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석방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이게 대통령의 장모기 때문에 사면 대상으로 하면 또 정치적 구설이 오를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차에서 내린 수험생이 시험장으로 걸어가다가 부모님이 타고 있는 차를 향해 큰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온 국민이 마음 졸인 날이었죠. 수능 시험장 앞에서 취재하다 보면 뭉클한 장면을 많이 보는데요. 사진기자들이 담은 모습들 함께 보시죠. 이 수험생은 여기까지 자신을 데려다준 부모님께 정중하게 큰절을 올렸는데요. 차 안에 앉아있던 부모님의 마음도 뭉클했을 것 같습니다. 지각 위기에 처한 수험생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경찰차도 있었습니다. 타이어 한쪽이 터져서 바람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행여 수험생이 늦을까 봐 시험장까지 달려왔다고 합니다. 네, 수험생들을 위해서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한 하루였는데요.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들의 표정도 궁금하네요. 네, 수능 시험이 끝나던 시각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고사장 앞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에서 나오는 자녀를 안아주기 위해서 두 팔 벌려 달려가는 학부모도 있었고 긴장이 풀렸는지 학부모에게 안겨 눈시울을 붉히는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고사장을 나오며 활짝 웃는 수험생과 학부모들 얼굴에서는 홀가분함과 함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누구보다 마음 졸이며 최선을 다해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호남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시작됐는데요. 이후 오전 중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간에 최고 15cm 이상, 충청과 전북 동부 지역에는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날은 다시 추워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4도에서 8도가량 밑돌겠는데요. 서울이 3도, 대전 7도, 대구 11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다시 시작되겠는데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와 눈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